저희가 2021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교육계 이슈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후 맞이한 2021년. 신규 감염자 수가 4,500명대를 오가는 가운데도 정부의 정상개학 의지는 강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2월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37일 만에 정상 등교에 힘을 실어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교육당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의 법정 다툼에서 줄줄이 지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묻혀서 잘 얘기가 안 됐는데 자사고 전환 문제도 있었네요. 1년 만에 제때 시작된 새학년 새학기. 입학식도 치르고 학교에 매일 가는 초등 1학년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 없어지면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등교 확대를 위한 필수 관문, 교육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월에 시작됐죠. 보건특수교사부터 시작해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모든 교직원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체험에 근거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체 검사를 마련해 대면 수업을 늘리려는 대학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검체를 보관함에 넣으면 검사가 완료되는데요. 결과는 늦어도 2시간 내에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골랐습니다. 지난 2018년 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고 이 과정에 실무진을 배제한 혐의입니다. 변화된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6월에 시작됐습니다. 입학생의 40%는 지역 인재로 뽑기 시작했고 의대 가는 학생들의 장학금 이제 모두 돌려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잘 자랄 권리가 회복된 정책도 나왔죠.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명단 공개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청소년 백신 접종. 안전한 수능을 위해 고3이 먼저, 이후 차례차례 초등 6학년까지 접종이 확대됐습니다. 학원 다닐 때나 독서실 갈 때나 백신 맞고 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거. 요새는 학교로 찾아가서 백신을 주잖아요. 중장기 교육 정책을 정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토대도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2학기 학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어린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게 한 셧다운 제도도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9월엔 전국 52개 대학이 교육부 평가 결과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하대나 성신여대 같은 유명 서울 수도권 대학도 포함돼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속 맞이한 두 번째 수능. 문제풀이를 방해하던 책상 가림막은 사라졌지만 자체점 하고 나니까 불안해서 처음 치르는 선택형 수능과 불같은 난이도가 수험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 수능이 좀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쉽게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당한 혼란을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가득 찬 교실. 코로나 사태 이후 약 2년 만에 학교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더 이상 학교 문 닫는 일 없이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의 기쁨도 잠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생기고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긴 12월. 전국에서 전면 등교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학생들의 발걸음 다시 학교와 멀어졌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제를 두고 생긴 법정 다툼. 법원은 조건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 검토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신 것이라고. 결국 평가원장은 고개를 숙였고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2월까지 수능 출제와 검토, 이의 심사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뉴스들 쭉 보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된 교육 이슈들도 있지만 뭐 자사고 전환, 게임 셧다운 폐지, 왜 이게 폐지됐는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등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계 어떤 변화가 작년에 있었는지 우리 금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코로나 속에서도 개학이 밀리지 않고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달 넘게 밀렸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시작 때부터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1월부터는 전면 등교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또 청소년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어서 이 고3부터 전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12살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접종을 다 시작을 했고요. 이 접종률을 보면은 2차까지 끝냈던 비율이 44%였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에 완전 아직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근데도 이제 좀 개별 학교도마다는 아직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2020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다. 현장에서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하고 좀 다른 게 물론 이제 2학기 때부터이긴 하지만 전면 등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2학기 후반부 대해서는 이제 부분 등교로 전환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등교율 이게 좀 높아졌죠. 통계가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는 이제 원래 학교 가야 되는 일자 190일에 한 50% 정도만 이제 갔다고 하면, 이제 2021년도 1학기에는 73%까지 그 비율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통계들을 봐도 전면 등교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잠깐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 등교율이 91%까지 올라왔고요. 뭐 지난달 20일부터 다시 전면 등교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 한 78% 정도였어서 202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등교가 많이 늘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유정 학생이 나왔는데 실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들어보니까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온라인 수업은 2020년에 비해서 어땠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2020년에 비해서 사실 그 클래스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곤 하는데, 그게 첫해는 좀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들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에 적응을 하고 좀 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저는 온라인이 아무리 자료 공유가 쉽고 편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교류에 있어서 대면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교육은 사람들이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2022년도 사실 위드 코로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 기자, 아까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전환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그 서울시 교육청이 법정 그 소송에서 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당국들이 다른 이제 시도교육청에 이제 속한 자사고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다 좀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소송 외에도 이 정부가 이미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오는 2025년까지 이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법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이제 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법정 다툼에서 결국 교육당국이 지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교육당국이 계속 좀 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2025년에 전환이 될 건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항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자사고가
이 서울행정법원에 그 법원 소송을 내면서 같이 했던 게 헌법재판소에 이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했던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헌법소원도 같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정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단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사실 좀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아직까지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네. 이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갈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일반고 전환을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선 자사고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를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이제 규모가 큰 학교들은 이제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쳐서 한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전국에 지금 자사고가 제가 알기로 한 50여 개 정도, 49개 정도 그렇게 있고 그중에 아마 서울에 21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다 없던 걸로 하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과정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 나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또 추구해온 그런 학교 차원의 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좀 교육과정의 특성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학교 나름의 어떤 그 특성과 강점 같은 것들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사고 2010년도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 학교들도 뭐냐면 정부 정책에 이제 협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고. 또 정부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학부모와 학교들이 결단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걸림돌처럼 사실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건 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좀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혼란이나 불이익을 좀 겪지 않도록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구성원들이 좀 슬기롭게 이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부드럽게 전환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도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차이와 차별의 그 문제점과 또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 차이에 따른 맞춤별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자사고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아이들의 학력의 격차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현존하는 자연스러운 차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평등해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평등 교육을 너무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고 또 실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자사고 일반고 전환의 문제는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이 교육의 주체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 해결책을 조금 더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등교육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 지방대 위기 문제 심각하잖아요.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았죠.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문을 그렇죠. 닫았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교육부가 대책을 좀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부터 쭉 내놓고 있었는데 올해 좀 크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을 하던 거를 보면은 이제 2018년 이전에 좀 보면은. 이 특정 대학에 이 정부 예산이 몰리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지 충원율,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는 대학들에게 조금 예상이 더 잘 가고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좀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요.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이 평가에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은 그 대학들의 대상으로 균등하게 재정을 배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 방식을 2018년부터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지방대 위기라든지 이렇게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이 지방대들의 칼을 좀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계 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뭐 학교 상황이라든지 학생들이 유입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의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퇴출까지 하겠든가 폐교까지 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정책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이 수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의 위기를 지방대가 좀 온전히 떠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대학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정원은 한 4대 6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됐을 때 파급되는 영향은 되게 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홍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그 대학이 없어진다는 건 사실 그 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 이제 서울과 지역 사이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심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대학이 그동안 수용해 왔던 여러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 겪는 직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교직원들 포함해서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분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과 또 불이익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거죠. 그 지방 대학의 위기 문제는 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이제 크게 보면 지식 경쟁력의 약화. 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대학의 문제고 수도권 대학은 뭐 안전한 지대에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우리 이 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급 인력들의 진로라든가 또 지식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유정 학생은 입시와 관련해서 지방대학이 위기에 그 처해서 정원이 감축된다든지 학교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찾아보다 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학교별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입학 상한 점수인데 그 점수가 지방과 서울의 비등비등한 커리큘럼과 그런 그 학교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교육의 질이 비슷하더라도 지방에 비해서 서울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봐서 학생들의 선호가 지방보다는 더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대학 얘기를 했지만 전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이걸 좀 강화시키면서 또 지방대학도 지역 기반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교육 이슈 중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수능입니다, 수능. 네. 이번에 또 불수능 문제, 또 법원 판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번 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 수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건 아무래도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문과, 이과 기존에 구분을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는 구분 없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도 이제 동일하게 산출이 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제 뭐 미적분 과목이라든지 기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좋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이슈가 좀 이번에 있었고요. 그 불같은 난이도, 불수능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6, 7점 정도가 더 올라간 1등급 커트라인이 그런 상황이어서 확실히 좀 수치로도 어려웠다라는 게 보였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로 1등급 비율이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절반으로
절반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상당한 불순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올해 좀 가장 컸던 이슈가 아무래도 출제 오류 논란으로 좀 법정까지 갔던 생명과학2 20번 문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올해 수능에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장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정경원 장관님 어떻습니까? 사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을 치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면 평가원 발표를 보더라도 출제진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이 불수능 그 이면에는 사실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상되는 게 이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지금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정시가 그만큼 비중이 또 커진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명과학 2에서 20번 문항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지점은 그러니까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할 그러니까 공부할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 시험 문제를 두고 세계적인 그 분야의 석학들조차도 아니 한국의 학생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생명과학 문제를 푸는 줄 정말 몰랐다 놀랍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과연 우리가 왜 변별력에 그렇게 집중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좀 숙제를 남기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유정 학생의 얼굴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그저 저한테 쉬는 날에 불과했던 수능 날이 이제 저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수능에 대한 이슈도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제 선배들도 그래왔듯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푸는 거니까 좀 제가 아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고 좀 난이도가 있더라도 모두 계열 상관없이 공평한 수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